자, 오늘은 한 나라의 영혼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한 칙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바로 벨기에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평범한 직조틀에서 마법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고 또 전장의 참혹함 속에서 잃어버렸던 우정이 기적처럼 다시 피어나는 그런 현실과 환상이 아주 오묘하게 공존하는 땅입니다. 보통 동화라고 하면 아주 먼 옛날 이야기, 신화 같은 것들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벨기에 동화라는 이 책은 조금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고대의 민담이 아니라 우리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일에 뿌리를 둔 이야기로 문을 열거든요. 이렇게 현실과 마법을 정교하게 엮어내면서 벨기에라는 나라가 품고 있는 서사를 천천히 펼쳐봅니다. 그럼 이 책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벨기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얼굴의 땅이라는 점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벨기에는 정말 뚜렷하게 나뉩니다. 북쪽의 플랑드르 지역은 평화로운 농장과 정원, 그리고 해안이 펼쳐진 곳이에요. 사람들은 고대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한 플람스어를 쓰고 주로 어업이나 농업, 무역에 종사하죠. 반면에 남쪽의 왈롱 지역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언덕이 많고 광산과 공장이 질비한 산업지대죠. 사람들은 프랑스어를 쓰고 광부나 공장 노동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마치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다른 세상이 공존하는 것 같죠? 이 근본적인 차이점이야말로 벨기에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첫걸음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만나볼 이야기들의 중요한 배경이 되어줍니다. 특히 이 남부의 왈롱 사람들은 그 역사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고대 갈리아인이라는 말에서 유래했고요. 저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자신의 기록에 모든 갈리아인들 중에서 가장 용감하다고 칭찬했을 정도로 용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용맹한 사람들의 발자취가 저 멀리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까지 뻗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뉴욕과 뉴저지에 처음으로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던 유럽인들이 바로 이 왈롱 사람들이었다니 정말 의외의 연결고리죠. 벨기에의 대조적인 특징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풍경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북부의 평평한 저지대에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포플러 나무와 부드럽게 가지를 들어뜨린 버드나무가 가득해서 아주 평화로운 그림을 만들어내죠. 반면에 남쪽으로 가면 언덕으로 이루어진 아르덴 고원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의 바위투성이 땅에는 꿋꿋하게 뿌리 내린 소나무와 자작나무가 또 다른 강인한 풍경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르덴 고원이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볼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곳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르덴에 사는 한 소년, 에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삶은 그가 사랑했던 한 마리의 말, 그리고 조국에 닥친 전쟁의 운명과 아주 깊이 얽히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아르덴 말입니다. 이 말들은 엄청난 힘과 지칠 줄 모르는 체력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당시 기수들이 쓰는 전문 용어를 빌리자면 이 말들은 뛰어난 바람과 바닥을 모두 갖췄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람이라는 건 아무리 달려도 숨이 차지 않는 강한 폐활량을 의미하고요. 바닥은 험하고 거친 지형도 거뜬히 버텨내는 튼튼한 다리와 발굽을 뜻하는 거죠. 한마디로 타고난 활기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런 뛰어난 능력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며 강력한 군마를 찾던 독일군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탐나는 존재였습니다. 볼디라는 이름의 이 아르덴 말은 1909년에 태어났습니다. 마침 벨기에의 알베르 1세가 왕위에 오르던 해였죠. 마치 역사의 한순간과 함께 태어난 것처럼요. 원래 이름은 일찍 세상을 떠난 보두행 왕자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볼드윈이라고 지어졌는데 어린 소년 에밀은 애정을 듬뿍 담아 볼디라는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이 볼디는 에밀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그날부터 둘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에밀은 정말 정성껏 볼디를 돌봤어요. 친절하게 말을 걸고 특별한 간식을 챙겨주고 때로는 장난기 넘치는 놀이를 하면서 깊은 유대를 쌓아갔습니다. 소년과 말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했는지는 에밀이 넓은 목초지에서 볼디를 부르는 방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볼디를 잡을 때면 먼저 흰 토끼 풀꽃을 한 움큼 따서 손바닥에 깊숙이 숨겼어요. 마치 말이 아주 좋아하는 소금떠러리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볼디를 유인해서 가까이 다가오게 한 다음 재빨리 목에 고삐를 걸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둘만의 약속 같은 놀이였던 셈입니다. 에밀의 세상에는 볼디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에게는 골드스퍼라는 이름의 충직한 개도 있었고 지역 품평회에 나가서 상을 받을 만큼 아주 훌륭한 토끼들도 키웠죠. 그리고 멀리 겐트라는 도시에 사는 사촌과는 전서구, 그러니까 편지를 배달하는 비둘기를 통해 소식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에밀이 동물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또 고향의 자연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는 아이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은 전서구를 통해 사촌에게 아주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합니다. 올해는 농사가 좋지 않아 아버지가 내 에마 볼두인을 팔아야만 했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거의 울 뻔했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나는 군인이 될 거야. 정말 마음 아픈 내용이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를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 그리고 곧바로 군인이 되어 어른들의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 이 짧은 편지 한 통에 에밀의 평화롭던 유년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대는 한 소년의 슬픔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1914년 8월, 벨기에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역경 앞에 서게 됩니다.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하기 위해 벨기에 영토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거죠. 하지만 벨기에의 알베르 1세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화면의 숫자를 한번 보세요. 당시 벨기에 군의 총 병력은 약 6만 8천 명. 그런데 그들을 향해 밀려오는 독일군은 무려 20개 군단에 차량만 7천 대가 넘었습니다. 이건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니 그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의 시작이었습니다. 군인이 된 에밀은 기관총 대대의 하사관으로 복무하며 최전선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헐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당시 벨기에 군에서는 개를 군용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무거운 속사포 같은 장비를 개들이 끄는 것을 돕게 한 거죠. 에밀 역시 그의 충실한 개의 골드스퍼와 함께 전장을 누볐습니다. 소년과 동물의 깊은 유대는 혹독한 전쟁터에서도 계속되었던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향합니다. 안트베르펜으로 향하는 길목 좁은 둑길에서 에밀의 부대가 매복 작전을 펼치고 있었어요. 이곳만 막으면 적의 진군을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가오는 독일 포병 부대의 말발굽 소리와 수레바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포탄이 터지는 그 혼돈 속에서 파괴된 독일군 포대에서 말 한 마리가 겁에 질려 뛰쳐나옵니다. 흙먼지와 피로 온통 뒤범벅이 되었지만 에밀의 눈에는 그 말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맞아요. 바로 자신의 볼디였습니다. 에밀은 모든 위험을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칩니다. 볼디, 쏘지 마세요! 그리고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어린 시절 목초지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손바닥에 들꽃을 한 줌 쥐고 그들만이 아는 오랜 신호로 전쟁터 한가운데서 자신의 친구 볼디를 안전한 곳으로 불러냅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라는 아주 혹독한 현실을 다룬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 이제 이 책이 들려주는 첫 번째 본격적인 동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밀의 이야기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충성심을 다뤘다면 이번 이야기는 약속과 저주, 그리고 침묵이라는 것의 무게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스헬더 강변, 벨기에의 또 다른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 동화에는 두 종류의 포로가 등장합니다. 한쪽은 브라반트의 엘셰 공주. 그녀는 잔인한 후견인 때문에 성에 갇혀 지내는 신세죠. 다른 한쪽은 헬데를란트의 7 공주들인데 이들은 사악한 계모가 건 저주 때문에 백조의 몸에 갇혀버렸습니다. 엘시에 공주는 성 주위를 맴도는 7마리의 백조에게 먹이를 주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백조가 된 공주들은 자신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엘시에게서 위안을 얻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공주는 하늘을 나는 백조의 자유를 갈망하고 백조들은 인간인 공주의 삶을 되찾고 싶어하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이 7명의 공주들은 어쩌다가 백조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 비극의 시작은 그들의 아버지인 왕이 숲에서 내린 한 번의 운명적인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왕 앞에 한 노파가 나타나죠. 노파는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대신 자신의 아름답지만 성격은 아주 잔인한 딸과 결혼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겁니다. 굶주림과 두려움에 지쳐있던 왕은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과 결혼한 이 새 왕비는 왕이 전처가 낳은 7딸에게 쏟는 사랑을 보고 끔찍한 질투에 휩싸입니다. 그러다가 왕이 딸들을 아무도 모르는 숲속의 비밀성에 숨겨두고 몰래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녀는 아주 사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예쁜 외투 7벌을 만들어서 그 안에 끔찍한 주술을 걸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선물이라며 이 외투들을 건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순진한 공주들이 그 옷을 입는 순간 모두 백조로 변해서 창문 밖으로 날아가 버렸고 그렇게 아버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에 갇힌 공주와 백조가 된 공주들, 이들을 얽어매한 이중의 마법을 풀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영웅인 은빛 갑옷의 기사가 등장하죠. 선한 요정은 엘세 공주에게 저주를 풀 수 있는 3가지 아주 어려운 조건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백조들의 깃털을 모아서 7개의 외투를 만드는 것. 둘째는 그 일을 하는 7개월 동안 단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자신을 구해줄 기사에게 그의 이름이나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절대로 묻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은 각각 인내와 절제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시험하는 공주에게 주어진 거대한 과업이었습니다. 얼마 후 정말로 2마리의 백조가 길을 안내하자 은빛 기사가 마법의 배를 타고 나타납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는 공주를 대신해서 열린 마상 시합에서 잔인한 후견인을 보기 좋게 물리치고 승리하죠. 그리고 엘세 공주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오직 고개를 끄덕이는 몸짓만으로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개월에 걸친 침묵의 노동 끝에 엘세 공주는 마침내 7개의 깃털 외투를 모두 완성합니다. 그녀가 백조들에게 외투를 던져주자 마법처럼 그들은 즉시 아름다운 7처녀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로써 저주의 첫 번째 부분이 풀리게 되고 이 힘든 과업을 완수한 공주 또한 마침내 굳게 닫혔던 입을 열어 목소리를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기쁨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목소리를 되찾은 공주는 그만 2번째 맹세를 잊고 맙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기사에게 그의 이름과 출신에 대해 물어본 거죠. 금지된 질문을 던지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기사는 차갑게 말합니다. 덜 사랑하거나 신의를 저버린 것은 내가 아니오. 바로 당신이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안개처럼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2가지의 이야기를 모두 살펴보고 나니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현실의 전쟁터에서 피어난 소년과 말 사이의 말없는 충성심. 그리고 마법의 세계에서 맺어졌지만 결국 깨어져 버린 기사와 공주의 엄숙한 맹세. 충성, 소통, 그리고 깨어진 약속이라는 주제를 통해 연결되는 이 2 이야기 속에서 과연 어떤 유대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신의와 믿음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야기는 스헬데 강가에 외로이 서 있는 한 성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엘셰라는 공주가 살고 있었는데 사실상 죄수나 다름없는 신세였죠.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인 탓에 한 백작이 공주의 후견인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악하고 욕심 많은 후견인은 공주에게 속한 막대한 땅과 재산을 독차지할 생각에 그녀를 성 꼭대기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갇혀 지내는 공주에게 유일한 친구가 되어준 건 다름 아닌 7마리의 백조들이었어요. 공주는 매일 창가로 날아오는 이 백조들에게 빵을 나눠주며 퍼지, 버지, 트럼펫, 제트, 다이아몬드, 화이티, 블랙아이처럼 다정한 이름도 하나씩 붙여주었죠. 이 백조들은 외로운 공주의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백조들이 사실은 평범한 새가 아니라는 것을요. 네, 맞아요. 이 백조들은 그냥 평범한 새가 아니었던 거죠. 사실 그들은 머나먼 이웃나라 헬데를란트에서 온 7명의 공주들이었습니다. 사악한 마법에 걸려 백조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비운의 공주들이었죠. 이들의 기구한 사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비극이 시작된 곳으로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자,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요, 아주 오래전 헬데를란트라는 나라에서 뿌려졌습니다. 그 나라의 왕에게는 사랑하는 7명의 딸이 있었죠. 왕은 죽어가는 왕비에게 딸들을 세상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숲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그때 나타난 한 노파가 길을 알려주는 대가로 자신의 아름답지만 잔인한 딸과 결혼해달라고 강요했죠. 왕은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새 왕비가 딸들을 해칠까봐 몹시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숲속 깊은 곳에 있는 비밀의 성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딸들을 찾아갈 수 있었는데 한 현명한 여인에게 받은 마법의 실뭉치 덕분이었죠. 그 실뭉치를 땅에 던지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스르르 풀리면서 비밀의 성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었거든요. 하지만 질투심에 사로잡힌 새 왕비는 결국 이 비밀을 모두 알아내고 맙니다. 그녀는 사악한 주문을 건 7개의 작은 외투를 손수 꿰매어 공주들에게 선물인 척 입혔고 그 순간 사랑스러운 공주들은 모두 백조로 변해 창밖으로 슬피 울며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까요? 엘시의 공주와 백조가 된 공주들. 이 둘은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놀랍도록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한쪽은 돌로 된 성이라는 눈에 보이는 감옥에 갇혀 있죠. 새들만이 유일한 친구인 외로운 포로 신세입니다. 다른 한쪽은 백조의 몸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아버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자신들이 누구인지 말 한마디 건넬 수가 없죠. 엘시 공주는 성 밖으로 날아갈 자유를 간절히 원하고 백조 공주들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갈망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감옥 속에서 똑같은 상실감과 그리움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던 바로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비춥니다. 사악한 계모의 오랜 적이었던 한 선한 요정이 나타나 엘시 공주에게 마법을 풀 방법을 알려준 거죠. 하지만 그 조건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혹독했습니다. 첫째, 백조의 깃털을 모아 7개의 작은 외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 그 일을 하는 7달 동안은 그 누구에게도 단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이 2가지 힘든 과업은 공주의 인내심과 의지, 그 모든 것을 시험대에 올려놓게 될 터였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은빛 갑옷을 입은 한 용감한 기사가 등장하거든요. 그는 헬데를란트 숲을 지나다 우연히 백조 공주들이 일주일에 단 15분 동안만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비밀의 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시나마 본 모습을 되찾은 아름다운 공주들은 기사에게 눈물로 애원하죠. 자신들을 따라가 포로로 잡혀있는 엘쉬 공주를 구해달라고요. 기사는 그들의 정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7 백조 중 가장 힘이 센 퍼지와 블랙아이가 길잡이가 되어 그를 스엘데 강까지 안내합니다. 하지만 거센 물살 때문에 더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선한 강의 요정이 나타나 기적을 보여줍니다. 죽은 나무를 튼튼한 배로, 덩굴을 은빛 막으로 바꾸어 기사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마침내 기사는 강 건너 성을 바라보며 반드시 공주를 구출하겠노라 굳게 맹세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사에게도 자신만의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주를 구해주고 그녀와 결혼하는 대신 공주는 절대로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그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참 아이러니하죠. 공주는 백조들을 위해 침묵을 맹세해야 했는데 이제는 자신을 구해줄 기사를 위해 또 다른 종류의 금기, 즉 질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기사가 성에 도착하니 마침 사악한 후견인이 공주의 남편감을 구실로 토너먼트를 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트럼펫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감히 백작에게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트럼펫 소리에도 성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하지만 세 번째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은빛 갑옷의 기사가 위풍당당하게 경기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공주를 향해 말없이 고개를 숙여 자신이 승리하면 결혼해주고 대신 자신의 정체를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공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윽고 기사는 결투를 신청하며 자신의 장갑을 바닥에 던졌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거구의 백작을 아주 날렵하고 손쉽게 쓰러뜨렸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공주의 과업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몇 주 동안 그녀는 정말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조용히 깃털 외투를 만드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달이 지났을 때 7마리의 백조가 그녀의 창가로 날아왔습니다. 공주는 그들을 불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완성된 외투를 하나씩 던져주었죠. 그러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조의 깃털과 날개, 물갈퀴 달린 발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7명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처녀들이 서 있었습니다. 기나긴 침묵의 시간이 가져다준 눈부신 보상이었습니다.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컸던 걸까요? 안타깝게도 공주는 그만
기사에게 했던 또 다른 약속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기쁨에 겨워 그의 정체를 물어보았죠. 기사는 그녀가 했던 엄숙한 맹세를 상기시켰지만 공주는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비밀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를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기사는 아주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랑이 식거나 신의를 저버린 것은 내가 아니오, 바로 당신이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말을 타고 숲속으로 영원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을 떠났습니다. 공주는 더 이상 성에 갇힌 포로는 아니었지만 깨어진 약속 때문에 결국 또다시 홀로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인간의 세상에 마법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슬픈 사랑 이야기를 따라가 봤습니다. 하나의 약속을 지켜 기적을 이루었지만 또 다른 약속을 깨트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였죠. 그런데요, 만약 시점을 완전히 바꿔보면 어떨까요? 인간의 세상이 마법의 세계를 위협한다고 느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책은 이제 우리를 마법적인 존재들의 시선으로 이끌어 그들이 느끼는 불안과 위협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야기는 이제 벨기에의 요정 세계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고요? 바로 인간들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하늘을 나는 기계를 만들고 물속을 헤엄치는 배를 만드는 등 과거에는 오직 요정들만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척척 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정들은 이게 인간의 대단한 발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자신들의 동족을 납치해서 노예처럼 부린 끔찍한 결과라고 믿었죠. 예를 들어 스톰, 우리가 증기라고 부르는 것은요, 원래 아주 자유롭고 거친 성격을 가진 강력한 요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에게 붙잡혀서 뜨거운 보일러와 차가운 파이프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이제 그는 배와 기차 엔진을 움직이는데 강제로 힘을 써야 하고 그의 불같은 성미는 차가운 압력 게이지와 밸브에 의해 억지로 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스톰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퐁크, 우리가 불꽃이나 전기라고 부르는 존재도 사실은 요정이었거든요. 그는 원래 고양이 등을 쓰다듬을 때 파직하고 튀는 정전기를 만들거나 하늘에서 번개처럼 번쩍이며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강력하고 쾌활한 요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인간들에게 붙잡혀 유리병 속에 갇히고 얇은 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강요당하고 심지어 하늘을 나는 기계에 동력을 공급하는 노예가 되고 말았죠. 요정들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친구들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희생되고 있다며 깊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를 논의하려고 벨기에 전역에서 온갖 요정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다양한 모습이었는데요. 손가락 골무만한 크기의 삼각형 머리를 한 장난꾸러기 만네켄도 있었고요. 땅속 대장간에서 일하느라 온몸에 검댕을 묻힌 우직한 카바우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정해진 형태 없이 몸을 종이처럼 접었다가 거미처럼 길게 느리기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중얼거리는 기묘한 바퍼르까지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존재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죠. 이들의 모습만 봐도 벨기에 민담이 얼마나 풍부하고 복잡한 세계를 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정들이 이렇게 인간 세상의 발전을 걱정하는 동안 숲속에서는 훨씬 더 원초적이고 무시무시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요정들의 고민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직접적이고 끔찍한 위협이었죠. 바로 림뷰르후의 음침한 숲에 사는 사람 잡아먹는 거인 토버르 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주 평범하지만 용감한 농부 하이느리히와 그의 아내 흐리쩌입니다. 문명세계의 거칠고 상스러운 삶의 환멸을 느낀 하이느리히는 아내와 함께 조용한 숲에 들어와 살기로 결심했죠. 그의 아내 흐리쩌는 아주 걸쭉하고 맛있는 완두콩 수프를 만드는 데는 따라올 사람이 없는 명인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말고 유일하게 함께 열정을 쏟는 것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이 푸짐한 완두콩 수프 한 그릇이었죠. 그들은 개암나무가 우거진 숲에 오두막을 짓고 그곳을 하셀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부부가 지은 오두막에는 아주 재미있는 발명품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헥도르라는 문인데요. 뭐냐면 문을 가로로 딱 절반을 잘라서 위아래로 나눈 형태의 문입니다. 윗부분만 열면 신선한 공기와 햇빛이 들어오게 하고 아랫부분인 획은 닫아둬서 돼지나 닭 같은 가축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문이었죠.
하인데이는 자기가 만든 이 문이 어찌나 마음에 들었는지 나중에는 맹세를 할 때마다 이 핵을 걸고 맹세할 정도가 됐어요. 아내가 끓여준 완두콩 수프를 먹으면서 맹세코, 바이핵, 이 완두콩 수프는 정말 기가 막히는군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과 자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발명품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킨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평화로운 부부의 살림에 엄청난 위기가 닥칩니다. 바로 그 숲에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 토버르핵이 나타난 거죠. 하지만 부부는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거나 무모하게 맞서 싸우려 들지 않았어요. 대신 거인의 가장 큰 약점, 바로 끝없는 식탐을 이용한 아주 지혜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그들의 계획은 아주 간단명료했습니다. 거인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위장을 이용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자, 계획 실행의 날이 밝았습니다. 흐릿저거 멀리서 거인이 그들의 오두막으로 다가오는 걸 봤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아주 재빨리 움직였죠. 커다란 통에 담아두었던 걸쭉한 완두콩 수프를 뜨겁게 데워서 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가축을 헛간으로 몰아넣고 자신들의 자랑거리인 핵도르의 위아래를 모두 굳게 걸어 잠궜습니다. 잠시 후 오두막에 도착한 거인은 마시는 수프 냄새를 맡고는 부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그 큰 통을 통째로 들어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배가 부르자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않고 그냥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 완두콩 수프 작전은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거인은 수프만 먹고 돌아갔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숲을 만들 완두콩이 마침내 다 떨어진 겁니다. 부부가 절망에 빠져 있을 바로 그때 마침 거인과 싸워 명성을 얻고 싶어 안달이 난 한 용감한 기사가 그 숲을 지나가게 됩니다. 기사는 매일 완두콩 수프를 배불리 먹어 포만감에 겨워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인을 아주 손쉽게 물리쳤습니다. 그 후 거인이 사라진 자리에 사람들은 성지를 세웠고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숲속의 작은 오두막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벨기에의 유명한 도시 하셀트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마법에 걸린 공주들의 슬픈 이야기, 기술 발전을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인 요정들의 독특한 시선, 그리고 거대한 위협에 맞서 싸움이 아닌 지혜로 승리한 한 농부 부부의 이야기까지요.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일깨워줍니다. 역사는 언제나 위대한 전투나 영웅적인 서사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때로는 지켜야만 하는 침묵,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깊은 근심이, 그리고 소박하지만 지혜가 담긴 수프 한 그릇이 한 도시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 문화의 뿌리를 이루기도 합니다. 벨기에의 다채로운 민담 속에는 바로 이렇게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깊은 통찰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벨기에를 떠올리면 아마도 달콤한 초콜릿이나 바삭한 와플, 또 중세 도시의 아름다운 풍경 같은 것들이 먼저 생각나죠. 하지만 벨기에의 진짜 매력은요, 어쩌면 그 땅에 아주 오래전부터 깃들어온 이야기들 속에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마법과 역사, 그리고 벨기에 사람들의 정신이 깃든 세 가지 전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벨기에의 심장부로 떠나는 조용한 여행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떤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까요? 우선 들판에 핀 소박한 꽃 한 송이가 어떻게 왕가의 존엄을 상징하게 되었는지 그 비밀을 따라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엔 굳건한 신념의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한 공주의 기적 같은 항해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치와 용기만으로 잔혹한 어둠에 맞섰던 한 소녀의 숨막히는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는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벨기에 초원에 이름도 없이 피어있던 야생화가 어떻게 프랑스 왕들의 깃발을 수놓고 나아가 유럽 역사의 가장 강력한 상징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길고 긴 여정을 우리 함께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플레으르드 리스 하면 우리에겐 프랑스 왕실의 상징으로 아주 익숙하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요, 이 우아한 문양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이 프랑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원을 찾기 위해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벨기에 리스 강변, 그리고 그곳에 살았던 고대 한 부족을 만나야만 합니다. 모든 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이 꽃의 여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살리프랑크족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거친 북해 파도와 싸우면서 소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부를 찾았던 용맹한 민족이었죠. 그들에게 소금은 그냥 음식에 넣는 조미료가 아니었어요. 불과 물이 낳은 신성한 결정체, 그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소금을 얻는 방식은 마치 대자연과 함께 치르는 어떤 장엄한 의식 같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서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그 위로 차가운 바닷물을 끼얹는 겁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나면 검게 탄 나무 위로 하얀 소금 결정이 마치 눈꽃처럼 피어나는 거죠. 바로 이게 그들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가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굶주림에 내몰린 살리프랑크족은 생존을 위해 남쪽으로 칼을 돌려야 했죠. 길고 긴 행군 끝에 마침내 리스강에 다다랐을 때 그들 눈앞에 펼쳐진 건 강둑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노란 붓꽃의 물결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칠 대로 지친 전사들에게 이 아름다운 꽃은 그냥 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땅을 정복하리라는 승리의 약속이자 희망의 상징이 된 거죠. 그렇게 벨기에의 이름 없는 들꽃은 운명의 강을 건넜고 프랑스 왕가의 가장 고귀한 상징인 플레오르드리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참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소박한 자연물이 역사의 한복판에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권력의 상징으로 삼는 건 역사 속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훗날 나폴레옹이 고대 왕제의 무덤에서 발견된 황금벌을 자신의 문장으로 삼았던 것처럼요. 또 영국의 왕가가 소박한 금작화 덤불을 가문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것처럼 프랑크족에게는 리스강의 붓꽃이 바로 그들의 운명을 상징하는 꽃이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잔잔한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것들 속에 세상을 바꿀 만큼 위대한 가치와 운명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길가의 잡초 한 포기조차도 아직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벨기에의 푸른 초원을 잠시 떠나서 바다 건너 아일랜드의 신비로운 안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굳건한 신념과 기적 같은 탈출, 그리고 한 아일랜드 공주가 새로운 땅에 뿌리 내린 놀라운 유산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벨기에를 여행하시다가 일곱교회라는 이름의 호텔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좀 독특한 이름이죠. 이 이름 뒤에는 아무것도 없던 땅에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7개의 교회가 신비롭게 솟아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적 같은 전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의 시작은 한 공주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에메랄드 섬 아일랜드의 공주 아일린입니다. 그녀는 세잎클로버, 즉 토끼풀을 자신의 신앙의 상징으로 여길 만큼 아주 신앙심이 깊은 소녀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평화롭던 삶은 부모님이 정치적인 이유로 그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혼을 강요하면서 큰 시련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녀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인 셈이죠. 하나는 자신의 신령을 버리고 잔혹하기로 소문난 이교도 족장의 아내가 되는 길. 다른 하나는 모든 걸 버리고 미지의 운명에 몸을 맡기는 험난한 탈출의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절망의 끝에서 그녀를 찾아온 건 바로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의 꿈속에 벨기에 땅에서 온 요정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섬처럼 물 위에 둥둥 떠있는 튤립과 데이지가 만발한 흙조각 위에 서서 그녀를 자신들의 나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아일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7마리의 병아리와 정원의 토끼풀 2포기를 챙겼어요.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요정들의 희미한 약속 하나만을 등불 삼아서 홀로 그 기적의 배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위대한 항해는 시작되었습니다. 마침내 벨기에의 플랑드르 해안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폭군을 피해 숨어든 도피처가 아니라는 것을요. 가난과 무지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그녀가 가진 신앙의 빛, 즉 희망의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이후 아일린은 벨기에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공주가 아니었어요. 낯선 땅 곳곳을 걸어다니며 사람들을 가르쳤고 고향에서 가져온 토끼풀을 심어서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7조각으로 나누어서 벨기에 땅 7곳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신자들의 공동체를 세우고 떠난 7장소, 그녀가 아끼던 병아리들이 남겨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룻밤 사이에 7개의 교회가 샘솟듯 솟아났습니다. 그렇게 아일린 공주는 벨기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성녀 아일린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녀의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그 땅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여정은 벨기에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고대 숲속으로 향합니다. 이곳에서는 와인과 노래 그리고 죽음의 향기가 뒤섞인 잔혹한 마법사와 그에 제 감히 맞섰던 한 용감한 여성에 대한 섬뜩하면서도 매혹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의 이름은 할윈경. 노래와 매력으로 수많은 여인들을 유혹했지만 그의 성으로 들어간 신부 중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성문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희생자들을 위한 편도 여행만을 허락하는 죽음의 문턱이었죠. 하지만 할인의 어두운 명성조차 왕의 딸 퀴리나의 결심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나라에서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소유한 것으로도 유명했지만 그 부드러운 비단 아래에는 숙련된 검객의 강철 같은 근육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녀는 마법사의 성에 감춰진 끔찍한 비밀을 자신의 손으로 밝혀내기로 마음먹습니다. 예상대로 그녀의 가족은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 가는 자는 결코 돌아오지 못한다며 눈물로 호소했죠. 하지만 오직 그녀의 오빠만이 침묵을 시켰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과 보석 뒤에 숨겨진 동생의 진정한 힘, 즉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운 그녀의 지혜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오빠의 조용한 믿음에 용기를 얻은 퀴리나는 희생양이 아니라 심판자로서 길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골라 입었어요. 부드러운 비단 속치마, 금실로 장식된 드레스, 진주 목걸이와 보석 왕관까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죽음의 신을 맞이하러 가는 여왕처럼 당당하고 눈부셨습니다. 숲으로 들어서자 그녀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이끌려 마법사 할윈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퀴리나의 미모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달콤한 말로 그녀를 맞이했죠. 하지만 그들의 말이 숲속 깊은 공터, 나무들 사이로 불길한 교수대가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의 친절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잔혹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퀴리나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는 16구의 시신, 모두 할윈에게 희생된 어린 처녀들이었죠. 그리고 할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17번째가 될 것이라고. 죽음을 눈앞에 둔 절체절명의 순간, 퀴리나의 정신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마법사의 허영심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태연하게 말했죠. 자신의 피가 튀어 그의 값비싼 벨벳 망토와 비단 옷을 더럽히면 안타까운 일이니 먼저 옷을 벗어달라고요. 자신의 매력에 퀴리나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착각한 할윈은 의심 없이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무방비 상태가 된 찰나를 놓치지 않고 퀴리나는 그의 허리춤에서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에 번개 같은 검격으로 마법사의 머리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마법사의 머리를 전리품처럼 말 한 장에 매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할윈의 가족들을 차례로 마주쳤죠. 그들이 아들의 안부를 묻자 그녀는 차가운 미소와 함께 수수께끼 같은 말만에 남겼습니다. 그는 지금 16명의 처녀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있답니다. 마침내 그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에야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머리를 보여주며 끔찍한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녀가 무사히 돌아오자 성에서는 그녀의 귀환을 축하하는 성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어떤 피비린내 나는 승리를 거두고 왔는지 알지 못했죠. 퀴리나는 연회가 절정에 이를 때까지 자신이 준비한 가장 특별한 요리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은쟁반의 뚜껑을 열어 마법사 할윈의 머리를 모두에게 보였을 때 연회장은 경악과 환호로 뒤섞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책을 통해 함께 살펴본 벨기에의 옛 이야기들은 때로는 잔혹하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역경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 불가능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기적, 그리고 어둠에 맞서는 지혜와 용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바로 벨기에라는 나라의 심장에 흐르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강인한 정신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이 책 벨기에 동화에는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지난 시간들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벨기에라는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했던 두 가지 상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두 상징이 어떻게 신화와 전설 속에서 태어났는지를 말이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요, 이 두 상징이 탄생한 배경이 완전히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하나는 거대한 군대가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태어났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 개인의 아주 간절한 믿음이 기적처럼 바다를 건너오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에게도 꽤나 익숙한 문양이죠. 플레르 드리스. 바로 이 백합 문양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보통은 프랑스 왕가의 상징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책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그러니까 온갖 영광과 권위가 더 씌워지기 전에 아주 소박했던 시작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요, 화려한 프랑스의 궁정이 아니라 벨기에의 어느 조용한 강가였다고 하네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미스 강변의 아주 비옥한 목초지. 수세기가 흐른 뒤에 왕들이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이곳 문양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곳에는 그저 바람에 몸을 맡긴 채 부드럽게 흔들리는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다고 해요. 역사라는 거대한 이야기는 종종 이렇게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풍경에서 그 첫 장을 여는 것 같습니다. 이 평범했던 꽃 한 송이가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 그 과정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꽃을 발견하고 선택했던 사람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로 살리 프랑크족이라고 불렸던 이들이죠. 이 고대 강력한 부족에게 이름은 곧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살리라는 말이 소금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소금의 자유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죠. 심지어 그들은 스스로를 하늘의 불과 바다의 물, 그러니까 세상의 가장 근원적인 두 힘이 만나 탄생시킨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소금의 민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은 그냥 이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삶의 방식 그 자체였고 또 아주 신성한 의식이기도 했어요. 그들은요, 울창한 숲에 나무를 베어서 거대한 모닥불을 피우고 그 활활 타오르는 불 위로 바닷물을 여러 번 끼얹었습니다. 그럼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물은 증발하고 까맣게 타버린 통나무 위에는 하얀 소금 결정만이 남게 되죠. 이 고되고 힘든 과정은 단순히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생산활동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해 얻은 소금을 마치 하늘의 불과 바다의 물이 낳은 아주 귀한 아이라고 여겼습니다. 소금은 생존에 꼭 필요한 물질이면서 동시에 신성한 힘의 결정체였던 셈이죠. 하지만 그들이 살던 북쪽 땅은 점점 척박해졌고 식량은 늘 부족했습니다. 이런 생존의 위협, 그리고 더 나은 땅에 대한 열망은 결국 이 소금의 민족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남쪽과 서쪽을 향한 아주 거대한 이동을 결심하게 되죠. 목표는 마스강과 센강 사이에 펼쳐진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군대의 행군이 아니었어요. 전차와 말, 전사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가축들까지 말 그대로 부족 전체가 삶의 터전을 통째로 옮기는 거대한 여정이었습니다. 그 길고 긴 여정의 끝에 그들은 마침내 리스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건 강둑을 따라서 정말 끝도 없이 피어있는 붓꽃과 백합의 장관이었습니다. 지치고 굶주렸던 이들에게 그 풍경은 마치 신이 내린 약속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 부족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저마다 꽃 한 송이를 꺾어서 자신들의 투박한 모자나 투구에 꽂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깃발도 통일된 군복도 없던 그들에게 이 들판의 꽃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희망의 상징이자 정복의 상징이 된 것이죠. 바로 그렇게 리스 강이꽃 플레르 드 리스는 살르 프랑크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꽃을 앞세워서 거침없이 나아갔고 마침내 광대한 땅을 정복해서 강력한 프랑크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벨기에의 이름 없는 들판에 피어있던 그저 소박하기만 했던 한 송이 꽃이
이제는 승리한 제국의 위대한 문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의 운명적인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프랑크족이 기존의 자연 숭배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 상징은 또 한 번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됩니다. 당시 선교사들에게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라는 이 삼위일체 개념을 설명하는 거였거든요. 바로 그때 이 플레우르드리스가 정말 완벽한 시각장료가 되어준 겁니다. 한번 보세요. 세 개의 잎이 하나의 줄기에서 나와서 조화롭게 뻗어나가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새 위격이 하나의 신성 안에 존재한다는 복잡한 교리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었던 거죠. 프랑크족과 그들의 상징이 남긴 유산은 오늘날 벨기에 역사 곳곳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첫 수도로 삼았던 도시 투르네에서는 훗날 프랑크 왕국의 황제였던 힐데리히의 무덤이 발견되었는데요. 그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의복 위에서 정말 놀라운 게 발견됩니다. 바로 리스 강변 목초지의 벌을 아주 정교하게 본떠서 만든 순금 장식 300개였습니다. 그리고 수세기가 흐른 뒤에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자신이 프랑크 왕국의 정통성을 잇는다는 의미로 자신의 대관식 예복에 바로 이 힐데리히의 황금 벌 문양을 수놓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플레우르드리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참 인상적입니다. 잡초라는 건 그저 쓸모없는 식물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죠. 리스 강변에 이름 없던 꽃이 한 민족의 깃발이 되고 제국의 문장이 되고 또 신성한 교리의 상징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어쩌면 가장 평범하고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들 속에 가장 위대한 잠재력과 심오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부족, 또 하나의 군대라는 거대한 집단이 어떻게 자연 속에서 상징을 발견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벨기에 땅에 도착한 또 하나의 상징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건 거대한 군대의 행진이 아니라 한 개인의 아주 조용한 항해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전쟁과 정복이 아니라 기적과 믿음을 통해 전해진 상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두 번째 이야기는 아일랜드의 공주 아일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탈출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그 개인적인 여정이 낯선 땅의 영적인 풍경 전체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거든요. 이야기는 성 패트릭이 모든 뱀을 몰아냈다는 전설이 깃든 평화로운 땅 아일랜드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 아일린이라는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녀의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성 패트릭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사용했다는 그 소박한 세잎 클로버, 즉 토끼풀로 상징되었죠. 하지만 그녀의 평화로운 삶은 곧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정치적인 이유로 그녀를 이웃 부족의 한 추장과 결혼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추장은 부유하고 강력했고 용모도 아주 출중했지만 아일린의 눈에는 그저 길들일 수 없는 잔인한 야수와 같았습니다. 그는 신의 법도 인간의 도리도 무시하는 잔혹한 이교도였죠. 그녀는 자신의 신앙과 영혼을 그런 사람에게 내어줄 수는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아일린은 결심합니다. 이 모든 걸 버리고 바다 건너 벨기에 땅으로 도망치기로요. 하지만 망망대해를 건널 배도 방법도 없었죠. 그저 막막한 꿈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의 꿈속에서 기적 같은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그녀의 꿈에 한 무리의 벨기에 요정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공중에 둥둥 떠 있는 작은 정원, 그러니까 잔디밭 위에 서 있었어요. 요정들은 아일린에게 자신들의 나라로 함께 가자고 이 마법의 잔디가 당신을 그곳까지 아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요정들이 타고 온 그 마법의 잔디는 그 자체로 벨기에 땅에 보내는 살아있는 초대장 같았습니다. 그 위에는 마거리트 데이지나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플레우르드 리스 같은 토종꽃들도 있었고요. 또 동양에서 건너와 벨기에 땅에 뿌리 내린 튤립과 오렌지꽃까지 온갖 아름다운 꽃과 새싹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그녀를 기다리는 새로운 땅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은 세계 같았죠. 꿈에서 깬 아일린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와 명예, 공주라는 지위를 모두 버리고 떠나기로 결심했죠. 그녀가 챙긴 건 오직 2가지뿐이었습니다. 어미를 잃은 7마리의 작은 병아리들, 그리고 그녀의 신앙의 상징이자 고향의 흙이 묻어있는 2포기의 클로버. 그녀는 그것들을 품에 안고 조용히 성을 빠져나와 약속된 장소에서 마법을 잔디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잔디는 부드럽게 물 위를 미끄러지며 바다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새벽이 밝아오자 밤새 그녀와 함께했던 요정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광활한 바다 위에는 작은 잔디 조각과 그녀, 그리고 작은 병아리들 뿐이었어요. 거대한 외로움과 미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품 안에 꼭 쥐고 있던 클로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3개의 잎이 상징하는 성스러운 존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그 망망대해 위에서 유일한 등대이자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마침내 마법의 잔디는 플랑드르 해안에 무사히 닿았습니다. 그녀가 떠나온 고향 사람들은 웅장한 성에 살면서 화려한 삶을 누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영적으로는 텅 비어 보였습니다. 반면에 그녀가 새로 만난 벨기에 땅의 사람들은 초라함과 어둠하게 살면서 아주 소박한 삶을 꾸려가고 있었죠. 그들에게는 웅장한 교회도 높은 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신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일린은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선교사가 되어서 벨기에 땅 곳곳을 여행하며 자신이 믿는 신과 그 가르침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그녀가 신자들의 공동체를 세웠던 7곳에는 훗날 모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녀의 여정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새로운 땅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신성한 순례가 되었던 것이죠. 그녀의 영향력은 단지 영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그 2포기의 클로버는 척박했던 모래땅에 뿌리를 내리고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소와 양들이 뛰노는 푸른 목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져온 꽃과 식물에 대한 사랑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훗날 헨트라는 도시가 세계적인 꽃의 수도로 발전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해요. 한 사람의 신앙이 땅을 비옥하게 하고 도시의 운명까지 바꾼 셈입니다. 이 책은 아일린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요정이 나타나고 마법의 잔디를 타고 바다를 건넜다는 이 환상적인 동화는 어쩌면 고대 아일랜드가 벨기에 땅에 실제로 전파했던 신앙과 문화라는 그 역사적 현실의 은유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을 품고 있는 힘과 영향력은 때로는 동화보다도 더 경이롭고 신비롭게 느껴진다는 아주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자, 윌리엄 엘리어 그리피스의 벨기에 동화와 함께한 저희의 여정도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네요. 이 책의 마지막 이야기들에는 과연 어떤 지혜와 용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그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 모험의 마지막 장인데요. 여기서는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들이 펼쳐집니다. 거대한 힘 앞에선 약자가 어떻게 빛나는 재치로 위기를 극복하는지, 또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그 고귀한 희생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한 용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단순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을 함께 들여다보는 그런 여정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의 무대는요, 림비르흐의 깊고 아주 어두운 숲속입니다. 상상만 해도 으스스하죠? 그 숲에는 길 잃은 여행객들을 잡아먹기로 악명 높은 아주 흉포한 거인 투버핵이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의 이름만 나와도 숲의 새들이 울음을 뚝 그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공포의 숲 바로 한가운데 아주 용감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남편 이름은 하이느리히, 아내 이름은 흐리체였죠. 이 두 사람은 거인과는 정말 모든 면에서 정반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인이 파괴와 폭력의 상징이라면 이 부부는 소박한 삶과 따뜻한 창조의 상징이었달까요?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대단한 부나 명예가 아니었어요. 바로 림비르그 전체에서 가장 진하고 걸쭉하기로 소문난 그 완두콩 수프 딱 한 그릇이었습니다.
거인이 다가온다는 위협 앞에 부부는 칼이나 창 같은 무기가 아니라 지혜를 선택합니다. 아주 현명하죠.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아, 저 거인의 거대한 뇌를 공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저 끝없는 식탐을 채워주는 위장을 통하는 거구나 하고요.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들의 계획은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공포에 질려서 막 도망치기 바쁜 게 아니라요. 아주 침착하게 각자 맡은 역할을 해내면서 거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정말 다행이죠. 하지만 이 성공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맙니다. 수프 맛에 반한 거인이 매일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부의 가장 소중한 식량이었던 완두콩이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아, 정말 하나의 위기를 겨우 넘겼더니 또 다른 생존의 문제가 바로 코앞에 닥쳐온 셈입니다. 사실 남편인 하일리히도 오거 못지않게 이 수프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감탄할 때마다 재미있는 습관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가 직접 만든 그 튼튼한 핵 도어에 대고 맹세를 하는 거였어요. 이게 그의 순박하고 정직한 성품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사소한 말버릇 하나가 캐릭터를 얼마나 생생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부부의 완두콩이 이제 정말 거의 바닥나서 어쩌나 싶던 바로 그때 구원이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바로 이 부부의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한 용감한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걸고 괴물을 처치하겠다며 숲으로 찾아온 거예요. 딱 맞는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농부의 지혜가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기사의 용기가 해결책을 들고 나타난 셈입니다. 이 기사가 또 현명했던 게 무작정 힘으로만 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부들의 지혜를 그대로 활용했죠. 숲을 잔뜩 먹고 배가 불러 나른해진 거인은 평소보다 훨씬 움직임이 둔했거든요. 기사는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들었고 아주 손쉽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거인의 공포스러운 통치는 끝이 났고요. 그의 머리면 다른 괴물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상징이 되었고 거대한 몽둥이는 겨울 내내 마을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땔감이 되어서 마침내 숲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죠. 자, 이렇게 식탐 많은 오거가 지배하던 숲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땅속 아주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벨기에의 가장 상징적인 꽃이죠. 바로 양귀비에 얽힌 고귀한 희생의 비밀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의 이면에 얼마나 깊은 슬픔과 희생이 깃들어 있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요. 달빛과 별빛 속에서 살아가던 지상의 요정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점점 교만해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아름다움에 너무 취한 나머지 땅속 깊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겸손한 존재들, 카바우터들을 아주 경멸했죠. 그러니까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교만과 겸손, 이 두 세계의 갈등이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끝없는 불화를 보다 못한 요정 하나가 나섭니다. 지상 요정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이 요정은 모두를 위해 위대한 희생을 하기로 결심해요. 하지만 그녀의 그런 순수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땅속으로 내려간 그녀를 카바우터들이 붙잡아서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건 그동안 지상 요정들이 보여준 오만함에 대한 그들의 뿌리 깊은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땅속 대장간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카바우터들의 가장 어둡고도 심오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도구를 만들 때 쓰는 그 단단한 철이 사실은 수세기 동안 플랑들의 비극적인 전쟁터에 스며들었던 수많은 병사들의 피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정말 충격적이죠. 아름다운 대지 아래에 역사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긴 늙은 카바우터 하나가 조용히 다가와 비밀을 알려줍니다. 플랑드러 들판을 뒤덮을 만큼 아름다운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꽃을 피우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고 덧붙입니다. 대가는 바로 그녀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를 희생해서 다른 존재로 변형되어야만 한다는 거였죠. 그녀의 생명력이 그 수많은 전사들의 피로 물든 철분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꽃송이 속으로 스며들어야만 했습니다. 죽어라. 그러면 붉은 꽃들이 살리라. 이것이 그녀가 받은 잔인하지만 더없이 숭고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봄이 되자 플랑드르 들판은 마치 온 세상이 불타는 듯한 새빨간 양귀비로 뒤덮였습니다. 그 꽃은 덧없이 쓰러져간 용감한 영혼들을 기리는 기념비가 되었고 동시에 마침내 요정들 사이에 찾아온 평화의 상징이 되었죠. 한 요정의 희생을 통해 피어난 꽃 이야기에 이어
이번에는 한 왕국의 상징이 된 또 다른 꽃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바로 플레오르드리스죠.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강가에 피어있던 하나의 소박한 꽃이 어떻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주 강력한 상징으로 변모해가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플레오르드리스를 프랑스의 상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여정의 시작은 벨기에의 리스 강가에 피어있던 아주 소박한 붓꽃이었습니다. 옛날에 네덜란드 바닷가에서 소금을 수확하며 스스로를 소금의 자유인이라 불렀던 살리 프랑크족이 있었어요. 이들이 더 비옥한 땅을 찾아 남쪽으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리스강에 도착했을 때 모든 전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 붓꽃을 하나씩 꺾어서 자신들의 모자에 꽂았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땅을 정복한 후 바로 그 리스강의 꽃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소박했던 붓꽃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서 아주 강력한 세 가지 의미를 지닌 상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땅을 정복한 전사들의 승리를 뜻했고요. 시간이 흘러 선교사들이 이 꽃의 모양을 보고 한 줄기에서 세 개의 꽃잎이 나오는 모습이 삼위일체와 닮았다며 신앙의 상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왕의 예복과 동전에 새겨지면서 신성한 왕권 그 자체를 상징하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나의 꽃이 한 민족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왕들에게 왕관을 씌워준 꽃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야기는 교회를 세운 한 공주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주어진 운명에 그저 굴복하는 대신 스스로의 신념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저 멀리 아일랜드입니다. 그곳에 살던 아름다운 아일린 공주가 정말 끔찍한 운명에 처해 있었어요. 자신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부와 권력은 막강했지만 마음은 야만적인 이교도족장과 강제로 약혼을 해야만 했거든요. 공주의 미래는 그야말로 어둡고 암담해 보였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 잠이 든 어느 날 밤 공주는 아주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 벨기에의 요정들이 나타났는데 땅에서 둥실 떠오른 마법의 흙덩이를 타고 날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마거리트, 데이지, 플레로드리스, 튤립, 사과꽃 같은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자신들의 나라로 공주를 초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공주는 망설이지 않고 요정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아끼던 토끼풀과 7마리 병아리들을 데리고 그 마법의 흙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끔찍한 운명으로부터 탈출했죠. 마침내 도착한 벨기에 땅에서 그녀는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고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새로운 사명을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가 신앙을 전파하고 공동체를 세웠던 7곳에는 훗날 그녀의 친절과 헌신을 기억하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 7은 그녀가 남긴 영적인 유산의 상징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네요. 이번 이야기는 앞선 이야기처럼 온화한 신앙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괴물에 맞서 싸운 아주 날카로운 교활함과 냉철한 용기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동화 속 공주가 그저 왕자의 구출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줄 겁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할윈경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가진 아주 매력적인 귀족이에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신부들을 자신의 성으로 유인한 뒤 감쪽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무서운 살인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중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을 감히 파헤치려 했던 용감한 공주 퀴리나의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은 위험하다며 간절하게 말렸지만 퀴리나는 그와 직접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준비 과정이 좀 독특해요. 곧 희생될 사람처럼 슬퍼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에 마치 대관식을 준비하는 여왕처럼 가장 화려하고 위험 있는 옷으로 차려입거든요. 이건 단순히 예쁘게 보이려는 게 아니었죠. 나는 희생자가 아니다 라는 그녀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할윈은 퀴리나를 숲속 깊숙한 공터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의 진짜 본성이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16명이나 되는 무고한 처녀들의 시체가 매달린 교수대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 광경은 할윈이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이미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괴물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괴물이 큐리나에게 어떻게 죽고 싶냐며 죽음의 방식을 선택하라는 아주 잔인한 제안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애원하거나 절망했겠죠. 하지만 큐리나의 대답은 애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대의 허영심과 방심을 유도하는 정말 소름 끼치도록 기발하고 냉철한 속임수였습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녀는 이성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할윈이 그녀의 말에 속아서 잠시 망토를 벗느라 정신이 팔린 바로 그 순간 퀴리나는 그의 검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신속하고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죠.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한순간에 포식자는 사냥감으로, 사냥감은 포식자로 그 역할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퀴리나는 할윈의 머리를 전리품으로 챙겨서 자신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의 아버지, 형제, 자매를 차례로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녀는 칼날만큼이나 날카로운 재치로 아주 침착하게 응수하면서 위기를 넘겼어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녀의 용기는 단순히 칼을 휘두르는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에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퀴리나는 접시 위에 담긴 괴물의 머리를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죠. 이건 단순히 끔찍한 전리품을 자랑하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악은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었다. 라고 모두에게 선포하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그녀의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승리로 화려하게 막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벨기에 동화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완두콩수프라는 기발한 생각으로 거인을 물리친 농부의 지혜, 모두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요정의 숭고한 마음, 그리고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을 냉철한 기지로 처단한 공주의 용기. 우리가 오늘 만난 이 이야기들 속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마법은 과연 요정의 지팡이 같은 신비로운 힘이었을까요? 아니면 온갖 역경에 맞서는 우리 평범한 인간들의 재치와 용기, 그리고 그 마음이었을까요? 그 답은 아마 이 이야기들을 들으신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